엔비디아가 한국에 처음 꽂은 1,000억, 그 돈을 받은 회사가 삼성도, SK하이닉스도 아니었습니다. 직원 수십 명짜리,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시총 7천조 엔비디아가 한국에 두 거인을 놔두고 무명의 돈을 꽂았을까요? 자, 이 1,000억의 정체를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삼성, SK 주식의 운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황당하게도 플라스틱 빨대 한 가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한국에 처음으로 직접 돈을 꽂은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2026년 4월입니다. 그 액수는 약 1,000억. 그런데 그 돈을 받은 회사가 삼성도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아니었어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가 고작 50명 안팎.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포인트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7천조에서 8천조 원 사이를 오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프로야구 구단 전체 연봉이 동네 캐치볼팀 한 곳으로 통째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것도 그냥 외부 펀드를 끼고 들어간 돈이 아니거든요. 엔비디아 VC 부서가 직접 손을 넣었습니다. 빅테크가 자기 호주머니를 열어서 한국의 무명 스타트업 한 곳에 정조준한 거예요. 본사는 미국 산호세에 있고 한국에는 강남구에 연구실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직원도 본사 통틀어서 50명 안팎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이에요. 도대체 왜 이 작은 회사일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작은 투자가 아닙니다. 이 돈의 진짜 무게는요, 한국이 그동안 단단히 들고 앉아있던 어떤 의자 하나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한국 반도체가 세계 1등을 지켜왔던 그 자리에 묘한 균열이 처음으로 들어간 순간이거든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삼성과 SK가 비켜난 빈틈으로 이름도 낯선 무명의 손이 먼저 쑥 들어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삼성과 SK는 왜 이 돈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황당하게도 우리가 모두 분노했던 바로 그 뉴스 안에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5월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엔비디아의 1,000억이 무명으로 흘러간 그 달에 삼성 노조 잠정합의서 한 장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가 1인당 평균 6억 원 성과급이었어요. 메모리 흑자 사업부 기준이고요. 적자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이 3,500만 원입니다. 6억이면 한 사람이 17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닿는 돈이에요. 광역시 한 가구가 평생 저축해도 못 채우는 액수가 한 해 잔치 한 번에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에요. 영업이익 상한선이 폐지됐고요. 흑자 사업부는 60%, 전체 균등 배분이 40%, 임금 인상률은 6.2%로 합의됐습니다. 회사가 벌면 무한정 가져간다는 구조가 처음 열린 거예요. 그런데 잔치 옆에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파업 손실이 약 30조 원, JP모건은 임금까지 합쳐 최대 43조 원으로 봤습니다. 국무총리는 최악의 경우 100조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고요. 탐스 하드웨어는 멈춘 하루마다 1조 원이 증발한다고 적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메모리에 매달 수십조를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한 날에 약속한 물량이 끊김없이 나온다는 신뢰 하나입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1,000억 봉투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에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협상 균형을 한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드니 파업카드가 무거워지고 회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어요. 시청자 댓글 한 줄이 그래서 자꾸 떠오릅니다. 국민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6억 성과급 그 자체가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분노할 일은 이 잔치 옆에서 조용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첫 단서가 바로 엔비디아의 1,000억이 한국의 두 거인을 지나친 그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AI의 힘은 그냥 GPU 성능, 칩 성능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반의 진실이에요. 진짜 전쟁터는 칩이 아닙니다. 칩과 칩을 잇는 좁은 통로, 바로 그곳이 진짜 전쟁터예요. 쉽게 말하면요,
천재 수학자 수만 명이 한 건물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다들 인류 최고예요. 그런데 서로 종이 쪽지로만 계산 결과를 주고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안 나옵니다. 머리는 천재인데 손이 묶인 거예요. 쪽지를 옮기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딱 이 상황이에요. 이 통로를 전문 용어로 인터커넥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GPU와 GPU를 잇는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길을 구리선으로 깔아왔어요. 그런데 구리선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224Gbps PAM4 시대로 들어서면서 신호가 약 2m 안팎에서 흐물흐물 무너져요. 같은 건물, 같은 방 안에서도 신호가 지칩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보내려고 하면 구리선은 더 이상 못 따라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잡아먹는 전력이 어느 정도냐? 약 100메가와트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소도시 한 곳이 쓰는 전기가 데이터 센터 단 한 동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통로가 좁으니까 칩을 더 빽빽이 박는데 박을수록 발열은 폭발하고 단위당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비경제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더 드는 바로 그 구조예요. 지금 AI 인프라가 이 함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통로를 바꿔야 합니다. 좁은 구리에서 더 넓은 길로요. 쉽게 말하면 구리선은 좁은 동네 골목길, 광은 뻥 뚫린 고속도로예요. 골목길에선 차 한 대가 지나가도 막히지만 고속도로에선 수천 대가 동시에 달립니다. 통로가 바뀌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병목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같은 분기에 어디에 돈을 꽂았는지 보면 1000억의 진짜 좌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1000억의 좌표를 알고 싶으면 같은 분기에 엔비디아가 또 어디에 돈을 꽂았는지 보면 됩니다. 답은 광통신이에요. 2026년 3월 2일 엔비디아는 광통신 회사 루멘텀에 20억 달러를 꽂았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광통신 회사 코어런트에도 20억 달러를 넣었어요. 두 회사 합쳐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달 뒤인 5월 6일 엔비디아는 광케이블 1위 코닝에 또 손을 뻗었어요. 워런트로 5억 달러를 즉시 받고 향후 3년 동안 최대 32억 달러까지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챙겼습니다. 한 회사에만 우리 돈 약 4조 6천억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엔비디아가 2026년 한 해에 AI 분야에 꽂은 지분 투자가 400억 달러를 넘는데 그중 광통신 한 줄기에만 수십조 원이 한꺼번에 들어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은 일정 단축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2033년에나 도입하려던 코패키지드 옵틱스, 그러니까 광 변환 장치를 칩 안에 직접 박는 기술을 무려 5년이나 앞당겼어요. 2028년 페인만 세대부터 본격 적용입니다. 그 사이 단계인 베라루빈 울트라에서는 렉 안은 불이, 렉 바깥은 광을 섞어 쓰는 과도기 구조까지 짜놨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미국 쪽 그림을 보세요. 광통신 1위, 2위, 광케이블 1위, 미국 핵심 회사 3곳을 동시에 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기에 한국에서는 무명 회사 한 곳에 1000억을 꽂았어요. 규모만 다르지 전략은 똑같습니다. 병목이 될 회사를 경쟁사가 잡기 전에 미리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패턴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부품 회사를 미리 자기 편으로 묶어두는 전략이죠. 과거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HBM에 사전 동맹을 걸어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수법입니다. 광케이블은 고속도로지만 그 고속도로를 깔 회사를 미리 정찍어두는 게 엔비디아의 수법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럼 한국의 1000억도 광통신 회사일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잠깐 멈추고 집중해주세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광케이블이 아닙니다. 포인트의 무기는 이 튜브예요. 쉽게 말하면요, 라면 면발보다 얇은 몇 밀리미터짜리 플라스틱 빨대 안에 전파를 가둬서 쏘는 기술입니다. 옛날 큰 병원이나 은행에서 서류를 캡슐에 넣어 관으로 쏘아 보내던 공압관, 기억나시죠? 그걸 데이터에 그대로 옮긴 셈입니다. 그냥 누가 떠올린 공상이 아니에요. 2020년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린 학술 원천 위에 올라와 있는 기술이죠.
여기에 폭스콘 인터커넥트와 몰렉스가 케이블 생태계를 같이 짜고 있어요. 2025년 OCP 글로벌 서밋, 2026년 디자인콘에서는 이미 시연까지 끝낸 단계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거리를 잇는데 광 케이블보다 거리는 10배 더 멀리 갑니다. 구리선과 비교하면 전력은 3배 가까이 적게 들고 무게는 약 80% 더 가벼워요. 광 케이블과 비교해도 비용이 절반 가까이 빠집니다. 지연 시간은 무려 10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그럼 이게 여러분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냐? 숫자로 보면요. 요즘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광 송수신기 1.6테라 bps급 한 모듈이 1,300달러에서 1,500달러쯤 합니다. 양 끝에 2개를 끼우면 한 가닥당 3,000달러 가까이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 위에 전력 비용이 1년 내내 쌓이는 구조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 이 큐브를 끼우면 비용 자체가 절반 가까이 빠지고 전력은 또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 가닥에서 사라지는 푼돈이 작아 보이시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 한 곳에는 그 줄이 수만 가닥 가까이 깔립니다. 한 줄에서 빠지는 돈이 수만 줄에서 동시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전력비가 1년 365일 함께 줄어들고요. 결국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매년 수백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봉투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결국 1,000억짜리 작은 봉투 하나에 데이터 센터 한 곳당 매년 수백억의 비용이 사라지는 기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그냥 있던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굳이 이 작은 회사에 직접 돈을 꽂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을 짚고 가야 합니다. 이 플라스틱 빨대 기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배현민 교수입니다. 배 교수는 카이스트 스타트업 센터장이고 지금 포인투까지 무려 5번째 연속 창업입니다. 한국 학자들 중에 이런 이력 흔치 않아요.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를 마치고 광통신 기업 피니사르를 거쳐 카이스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번의 연쇄 창업 가운데 하나였던 테라스퀘어는 미국 기업 기깁틱스에 인수됐고 그 과정에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자본의 검증까지 거쳤어요. 배 교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다이아몬드처럼 희소성이 생긴다. 이 한 문장에 포인트의 정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엔비디아는 왜 삼성도 SK도 아니고 직원 50명짜리 무명에 1,000억을 꽂았을까요? 여러분 중에 이미 알아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댓글에서도 좋아요 100개 넘게 받은 분이 정확히 짚어줬어요. 엔비디아가 무명을 고른 이유는 기술을 갈라먹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큰 회사에 1,000억 주는 건 코끼리한테 사탕 하나를 던지는 격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칼자루는 큰 회사가 쥐죠. 그런데 무명 50명짜리 회사에 1,000억을 꽂으면 그건 자기 호주머니에 회사를 통째로 넣어두는 겁니다. 케이블 표준의 칼자루를 엔비디아가 쥐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깔린 표준을 다른 회사 걸로 바꾸려면 데이터 센터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거든요. 자, 그럼 한국에 남는 건 뭐냐? 씁쓸한 사실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포인트 본사는 미국 산호세에 있어요. 강남은 연구실일 뿐입니다. 그래도 한국이 챙길 카드는 살아있습니다. 카이스트 원천 특허가 한국에 남고 디자인하우스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인접 수혜를 봅니다. 거기 엔지니어가 약 800명, 삼성 파운드리와 30건 넘는 공동 설계를 4, 5, 8나노에서 함께 깎아온 회사예요. 광시대로 가도 이 사람들 자리는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지갑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함정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그럼 광통신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잠깐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대한광통신 1년 동안 무려 3,517% 올랐습니다. 우리로는 1,605원짜리가 11,860원까지 갔어요. 한 달 만에 6배 넘게 뛴 겁니다. BTNEL도 같은 기간 332% 폭등했고요. 결정타는 TMC예요. 2026년 5월 19일 미국 데이터 센터에 110억 원 광케이블 공급 계약 한 방으로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5년 전 미국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영화가 상영됐어요.
주인공 이름은 코닝입니다. 1995년에 12달러였던 주가가 2000년 10월에 100달러까지 갔어요. 5년 만에 8배예요. 그 뒤가 진짜 무서운데요. 2002년 10월 같은 종목이 2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98% 폭락이에요. 그 사이 미국 전역에 깔린 광케이블 인프라 투자액이 2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시점에 95%가 다크파이버, 그러니까 한 번도 빛이 통과하지 않은 깡통 케이블이었어요. 코닝 매출도 마찬가지예요. 1997년 38억 달러에서 2000년 70억까지 갔다가 2002년엔 40억으로 추락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 닷컴 시절 광통신 거품과 지금 한국 광통신 테마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선 버블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기술이 진짜 자리 잡는 시점과 주가가 폭등하는 시점이 5년에서 10년씩 어긋난다는 거죠. 방향은 맞았지만 타이밍과 옥석을 못 가린 사람은 본전 회복에 10여 년이 걸렸어요. 결국 한 종목에 그만 원을 넣어서 2년 뒤에 손해주는 건 1,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1995년 코닝의 1995년인지 1999년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때 9만 원에 산 사람의 마지막 가격이 2달러였다는 거. 함정을 봤다면 빠져나갈 길도 봐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아직 살아있는 우회로가 하나 있어요. 자, 함정을 봤다면 빠져나갈 길도 봐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아직 살아있는 우회로가 하나 있어요. 바로 HBM입니다. HBM 시장 규모부터 숫자로 보면요. 2026년 약 80조 원, 2028년에는 약 140조 원으로 커집니다. 연평균 40% 성장이에요. 매년 시장이 거의 1.5배씩 부푸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2025년 2분기 점유율이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 17%였습니다. 한국 두 회사를 합치면 시장의 80% 가까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1,000원어치를 팔아 720원이 남는 장사입니다. 같은 분기 엔비디아 수익률을 앞질렀어요. 그래서 결국 2025년 한 해 영업이익이 SK 47조 원, 삼성 43조 원으로 SK가 사상 처음 삼성을 추월했습니다. HBM 한 칸만 잘 잡아도 회사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도 죽지 않았습니다. 2026년 HBM4부터 데이터 속도 11.7기가비트/세컨드를 찍어서 엔비디아 루빈 슬롯을 확보했어요. 요구치인 10기가비트/세컨드를 넘는 숫자입니다. 메모리 의존도도 살아있어요. 애플이 삼성 모바일 메모리 가격을 100% 올려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칩당 30달러였던 게 70달러까지 뛰었어요. 아이폰 17의 메모리 60에서 70%는 여전히 삼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인정한 건 양산 능력이 아니라 원천 기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엔비디아가 1,000억이라는 직접 표시로 그걸 못 박은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교 우위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잘하는 분야가 단순 양산에서 카이스트 원천 기술과 디자인 하우스, I/O 설계 같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5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AI 인터커넥트 표준 전쟁은 2028년 페인만 세대까지 결판납니다. 그 사이 한국이 잡을 칸은 HBM과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원천 기술이에요. 그런데 노조와 R&D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1990년대 일본 디램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방향은 맞아도 발밑이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챙겨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6억 성과급잔치보다 R&D 투자 비율. 둘째, 카이스트 같은 원천 기술 IP를 한국 안에 묶어두는 것. 셋째, 디자인 하우스와 I/O 설계 같은 인접 수혜 산업을 키우는 일이에요. 국민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억은 신호탄일 뿐 진짜 무너지는 건 우리가 6억 잔치를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의 1,000억이 무명으로 간 게 한국의 호재일까요?
아니면 균열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2026년 한국 제조업의 협상균형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진짜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울산 공장 앞 형광조끼를 입은 노조원들이 또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맡고 있는지 저들은 아는 걸까요?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미국 조지아주 76억 달러짜리 거대한 공장 안에서 로봇 1000대가 조용히 한국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성과급 3조 1천억, 451일 누적 파업, 그리고 아틀라스 로봇.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자멸 시나리오로 묶여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울산 공장 정문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노조원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옆에는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머리 위로 올라간 피켓에는 매년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고용을 보장하라. 이 구호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거의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누적 파업 일수만 451일, 어림잡아 1년 3개월을 길에서 보낸 셈입니다. 한 세대 가까운 세월 동안 매년 여름이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구호가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저 선언이 정말 회사를 막은 걸까요? 정말 일자리를 지킨 게 맞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이름도 낯선 시골 들판 위에 76억 달러짜리 거대한 공장이 서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입니다. 광역시 1년 예산 두세 개를 통째로 들이부은 규모입니다. 이름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줄여서 HMGMA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는 한국 직원이 단 한 명도 출근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인 직원 1,700명이 일하고 그 옆에서 로봇 1000대가 24시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직원 한 명이 출근할 때마다 그 옆자리에 로봇 한 대가 따라붙는 비율입니다. 사람과 기계가 거의 1대1로 짝을 이루는 공장은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도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미국 공장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야 할 차가, 한국 일자리가 만들었어야 할 매출이 조지아 들판 위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7년부터 국내 생산 물량 약 20만 대가 이 미국 공장으로 추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그 차들입니다. 한국 단협이 정해놓은 국내 최소 생산 기준이 연 174만 대인데 이관이 진행되면 그 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메타플랜트의 최종 직접 고용 목표는 8,500명, 협력사까지 합치면 15,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조지아 들판 위에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일자리 하나하나는 원래 울산에서 태어났어야 할 일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노조는 울산 공장 앞에 거대한 방패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향한 방향이 이상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노조 자신의 뒷마당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막아 세웠다고 믿었던 그 방패가 결국 공장을 미국으로 떠밀고 그 자리를 로봇에게 내주는 자승자박의 도구가 된 셈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멸의 방정식은 이미 4개의 단서로 또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3조 1천억 원짜리 성과급 요구, 451일에 이르는 누적 파업, 전기차로 가면서 37% 사라지는 부품수,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등장입니다. 이 4가지가 따로 노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자살 시나리오로 정교하게 엮여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자기 손으로 만든 자멸 방정식, 그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성과급 3조 1천억의 진짜 의미입니다. 2026년 4월 17일 확정된 임단협 요구안을 보면요. 기본급은 14만 9,600원 인상, 상여금은 기존 750%에서 800%로, 그리고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25년 현대차 순이익이 10조 3,648억 원이었으니까 30%면 약 3조 1,094억 원이 됩니다. 국내 직원 약 7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4천만 원대 성과급이 떨어진다는 계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놀라운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현대차 직원 평균 연봉이 이미 1억 2,400만 원입니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이고요. 대한민국 직장인 상위권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웬만한 중소기업 직원 1년치 연봉 전체를 성과급 하나로 받겠다는 요구인 겁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도 기아는 1억 3,600만 원, 모비스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한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한 해 순이익의 30%를 더 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갑니다. 451일 파업의 누적 손실입니다. 1987년 정주영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노조 허락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노조가 설립된 이후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40년 동안 누적 파업 일수가 무려 451일, 누적 생산 차질이 약 190만 대, 경총 추산 누적 손실액은 약 20조 원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평균 잡아 매년 16일에서 17일씩 공장이 멈춰선 셈입니다. 치킨집으로 비유하면 매년 여름마다 한 달씩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도 월세는 그대로 내는 상황이 40년 반복된 겁니다. 손님은 옆가게로 가고 임대료는 빠져나가고 그래도 다음에 또 문을 잠그는 거죠. 그 사이 노조원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4만 2천 명에서 2024년 3만 9천 명으로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본인들이 멈춰 세운 그 라인이 본인들의 자리를 갉아먹은 결과예요. 게다가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정년퇴직 예정자가 1만 3,752명, 전체 직원의 18%가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매년 신규 채용은 수백 명 수준에 그치고 있죠. 한쪽에서는 자리를 비우고 한쪽에서는 채우지 않고 그 사이 라인은 멈춥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규모의 비경제라고 부릅니다. 덩치는 커지는데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구조, 딱 이 모양입니다. 세 번째 단서, 부품 37% 감소가 만든 일자리 충격입니다. 내연기관차에는 부품이 약 3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차는요, 약 1만 8,900개로 줄어듭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협회 발표 기준 약 37% 감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연기관차가 1000피스짜리 퍼즐이라면 전기차는 630피스짜리 퍼즐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엔진 부품 약 6,900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전기차 공장은 같은 차를 만들어도 인력이 절반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025년 들어 울산 1공장은 매달 수일씩 가동이 멈췄고 회사는 시간당 생산량을 27.5대에서 17.5대로 줄이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노조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라인 속도를 늦추겠다는 건 일감이 줄었다는 자백인데 노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품사 사정은 더 답답합니다. 전기차 전환에 성공한 부품사는 38%뿐이고 그 중에서도 10곳 중 6곳이 적자라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단서, 아틀라스 로봇과 1.22 소식지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걸 노조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현대차 노조가 소식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못 들어옴. 이 한 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기식 아틀라스 로봇은 2028년부터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초기 부품 시퀀싱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는 부품 조립까지 확대됩니다. 양산가는 약 5,300만 원입니다.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아틀라스 한 대가 생산직 약 3명 분량의 일을 합니다. 평균 연봉 1억 2,400만 원짜리 직원 3명 자리를 5,300만 원짜리 로봇 한 대가 차지한다는 뜻이죠. 5년만 굴려도 사람 3명 인건비의 18분의 1입니다. 노조가 일주일 뒤인 1월 29일에는 한 발 더 나가
회사가 일방통행하면 판 없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청구서가 결국 누구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 청구서가 결국 누구 지갑에서 빠져나가는지를 보려면 차 한 대 가격을 통째로 뜯어봐야 합니다. 현대차가 작년 한 해 벌어들인 매출이 186조 원, 순이익이 10조 원대입니다.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매장에서 마주하는 가격으로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SUV 한 대를 4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해봅시다. 이 4천만 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봅시다. 먼저 부품과 원자재 값으로 약 2,400만 원이 빠집니다. 매출 원가율이 82.5%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동네 치킨집에서 닭값, 기름값, 포장재 값을 먼저 떼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남은 1,600만 원에서 이번엔 인건비와 복리후생 약 600만 원이 또 빠집니다. 현대차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2,400만 원이거든요. 대한민국 상위권 임금이 이 한 단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25% 관세가 또 한 입 베어 물고 갑니다. 차 한 대당 약 280만 원입니다. 그룹이 올해 1분기에만 관세로 부담한 금액이 8,600억 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판매, 마케팅, 관리비 약 470만 원이 또 빠져나갑니다. 결국 4천만 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건 고작 25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천만 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건 고작 250만 원입니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한 마리 팔아서 손해주는 그 답답한 구조가 글로벌 1위 자동차 회사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3조 1천억 원, 이 돈은 어디서 끌어올까요? 250만 원에서 주주, 세금 몫을 먼저 떼고 나면 남는 건 결국 미래 투자 예산입니다. 다음 세대 일자리를 만들 그 돈을 지금 세대 성과급으로 당겨 쓰는 구조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식 학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을 깨서 이번 달 성과급으로 나눠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0.8% 빠졌고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 그룹이 1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약 8조 4천억 원입니다. 관세 한 줄로 성과급 3조 1천억이 전부 사라지는 시대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사 곳간이 비어가는 시점에 직원 한 명당 4천만 원대 성과급을 더 얹어주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신차 개발비, 전기차 라인 증설비, 재교육 예산, 그러니까 10년 뒤 일자리를 만들어줄 그 돈에서 나옵니다. 결국 4천만 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그 250만 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몫을 가져가겠다는 요구가 미래 일자리의 씨앗 자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전체 그림을 보면 이 자멸 시나리오는 우리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똑같은 각본을 70년 전에 먼저 밟은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입니다. 1904년 헨리 포드가 첫 공장을 세운 곳이고 1950년대에는 세계 자동차의 수도라고 불렸습니다. 인구는 정점일 때 약 200만 명까지 부풀었습니다. 노동자 임금은 미국에서도 손꼽혔고 노조는 산업노조 운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그림이 뒤집힙니다. 강성 노조와 고임금, 그리고 자동화 거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굳어지자 GM과 포드, 크라이슬러는 슬그머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노조가 없는 미국 남부, 이른바 썬벨트입니다. 같은 미국 안에서도 노조 없는 주를 찾아 공장을 이전한 겁니다. 그 결과 미국 자동차 노조원은 1970년대 약 150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80%가 증가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디트로이트 시민들이 가장 강하게 지키려 했던 그 일자리가 정확히 그 강함 때문에 도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8일 디트로이트시는 끝내 파산을 신청합니다. 부채만 180억 달러. 미국 지방자치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인구는 지금 약 63만 명까지 무너졌고 한때 1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에 빈곤율은 무려 40%를 찍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광역시 하나가 70% 사라진 규모입니다. 한 도시가 통째로 비워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결말을 알면서도 같은 길을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그 반대편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미국 BMW 스파턴버그 공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피겨 02를 10개월간 1250시간 돌렸습니다. 그 사이 9만 개 부품을 처리하며 X3 3만 대 생산에 기여했고 속도는 4배, 신뢰도는 7배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더 나갔습니다. 옵티머스 3세대를 2026년 2분기부터 양산하는데 양산가가 약 2,950만 원입니다. 아틀라스 5,300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중국 BYD는 이미 용접 공장 자동화율을 80%까지 올렸고 휴머노이드 워커 S를 라인에 투입했습니다. 거기에 2030년 이전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무인 공장, 이른바 다크 팩토리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 노조는 단 한 대도 못 들어온다는 소식지 한 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국 산업 통계에 이미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용 근로자가 2,978명 줄었습니다. 최근 6년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부품사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전기차 전환에 성공한 곳은 전체의 38%뿐이고 그 중에서도 60%가 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환에 성공해도 절반 이상이 빚을 지면서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대로면 2030년까지 부품사 500곳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농담처럼 돕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다면 굳이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70년 전 디트로이트가 이미 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멸 시나리오의 정확히 몇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조의 내격 단서를 따라왔습니다. 3조 1천억 성과급, 451일 파업, 부품 37% 감소, 그리고 아틀라스 한 대도 못 드린다는 1월 22일 소식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디트로이트 시나리오에 정확히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걸까요? 디트로이트가 200만 도시에서 63만으로 무너지기 전 그 도시도 5단계를 차근차근 밟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다리 위 어디쯤 서 있는지 한 칸씩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은 강성 노조와 고임금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칸을 밟고 있습니다. 현대차 평균 연봉 1억 2,400만 원, 누적 파업 451일이 그 증거입니다. 디트로이트가 50년대에 통과한 첫 관문을 한국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칸은 자동화 거부입니다. 이것도 한국은 밟고 있습니다. 1월 22일 노조 소식지의 한 줄,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못 들어옴. 이 한 문장이 두 번째 칸에 올라섰다는 공식 도장입니다. 세 번째 칸은 공장의 해외 이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 국내 생산 물량 약 20만 대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대상은 투싼 하이브리드와 팰리세이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 번째 칸에 발끝을 막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칸은 지역 일자리의 붕괴입니다. 이것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 근로자가 2,978명 감소했습니다. 최근 6년 사이 최대 폭입니다. 다섯 번째 칸은 도시 자체의 쇠퇴와 파산입니다. 디트로이트가 2013년 7월에 도달한 그 칸이고 울산이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좌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1단계와 2단계를 이미 통과했고 3단계 진입 직전에 4단계가 먼저 시작된 상태입니다. 디트로이트가 1970년대부터 40년에 걸쳐 천천히 무너졌다면 한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만나 그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킨다고 믿었던 것이 당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8년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아틀라스가 단계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2029년이면 연 15만 대 양산 체제,
2030년이면 부품 조립까지 로봇이 맡습니다. 같은 시기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가는 약 2,950만 원으로 떨어지고 중국은 다크 팩토리, 그러니까 불도 안 켜고 24시간 돌아가는 무인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한 대도 못 들어옴을 외치는 사이 세계는 5번째 칸을 향해 사다리를 거꾸로 치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사 협상의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막느냐 받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함께 전환하느냐의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AI와 자동화를 도입하는 그 순간 재교육과 전직 지원을 단체 협약 의제로 같이 묶어야 합니다. 자동화는 막을 수 없지만 자동화의 청구서를 누가 어떻게 나눠지느냐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의 산업전환 보험입니다. 한경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을 따라가지 못한 부품사 500곳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역시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사라질 위험입니다. 부품사 재투자와 노동자 재취업을 함께 묶는 산업전환 펀드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원청과 하청의 교섭 구조가 바뀐 만큼 그 흐름과 연동해 전환보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진단입니다. 오늘 본 디트로이트 5단계는 자동차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산업도 똑같이 이 사다리 위 어딘가에 있습니다. 강성 노조와 고임금, 자동화 거부, 해외 이전, 일자리 감소, 그리고 도시 쇠퇴. 내 직업의 단서 4개는 무엇인지 자문해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로봇은 파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2달 만에 109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청한 그 결과 삼성과 LG에는 어떤 파장이 닥쳤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산업은 지금 디트로이트 시나리오의 몇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